저 회장님 소속된 그 회사가 미래자산관리 예. 정확히 맞나요? 맞습니다. 아, 제 기억력이 죽이지 않습니까? 미래자산관리. 그 조승재 회장님. 요새 이제 주변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우리 저 회장님을 따르는 많은 팬들 좀 관심 있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요새? 궁금해하는 게. 요즘 이제 그 대형주 몇 개만 외국인 주도로 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동참을 못한 분들은 그렇죠. 굉장히 소외감을 좀 느끼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대형주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혹은 또 중소형주에서 큰 또 대박주들이 나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죠. 요새요. 네. 외국인이 한 44일 그제까지 어제는 45일 만에 조금 팔았는데 오늘 다시 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참 대형주들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주도한 대형주들. 역시 관심은 이제 일단 외국인 수급 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현재 시각 436억 원 정도 순매수 코스피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도 좀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다 이런 거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규모가 줄은 거 보면은 좀 조금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외국인 그 동향, 매매 동향을 볼 때 우리 회장님은 또 어떤 관점에서 주로 이렇게 분석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계신지 일단 한번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그 8월 달에 우리 그 WH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제 한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홍콩하고 싱가포르 쪽에. 그래요? 그래서 테마세 펀드나 한국 또 중국의 국부 펀드 운영하는 친구들이 또 몇 명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 나눠보니까 그때 벌써 외국인들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아주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한국밖에 투자할 데 없는 거 아니냐 아시아존에서는 그런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주도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내년까지 계속 외국인은 이어집니다. 상승 추세가 계속 그 사는 국면이 나올 것인데요. 다만 아마 연말까지는 별로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두 달간은 아마 중립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강 상태일 겁니다. 네. 조금 샀다가 팔았다가 이걸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헤지펀드 같은 거 단기 수익 내는 쪽에서는 지금 팔고 나가야 되는 펀드 자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펀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아마 소강 상태가 좀 벌어질 겁니다. 네. 오늘도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좀 흔들렸었는데 네. 다시 좀 오늘 상당 부분 만회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이 이제 그 연말 좀 중립적인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면은 다들 이제 또 하나 이제 지수상의 관점에서는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언제 할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년 중에 박스권 돌파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금년 중에는 대략 한 뭐 2000에서 2060 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흐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뭐 내년도에는 트림프 돌파한다고 봐야죠. 내년도에. 내년도에 돌파해서 지금 역사적인 최고점이 아마 2220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뚫고 나가는 정도의 힘 정도는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좀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좀 힘이 좀 생길까요, 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외국인 매수가 지속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또.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 경기 자체가 좋아지면서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상승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경기 영향을 한국은 제일 많이 받으니까 결국은 한국의 기본적인 지수는 어느 정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우리 시장은 좀 이렇게 그 지루한 좀 횡보 박스. 그렇죠. 연말 전까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거에 따른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 내지는 박스권을 좀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동안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나 못 올랐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틈새로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현대중공업 우리가 실적도 짚어봤는데 좀 이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등했다가 좀 그렇죠.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이런 그 사이클에 민감한 이런 경기 민감주들 이런 거보다는 좀 방어주들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어때요? 그렇죠. 방어주들 같은 거 좀 부각될 수 있는 여건도 되겠고 기본적으로 아마 삼성전자, 현대차는 크게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들은 일정한 수준에서 횡보하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환율 문제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죠.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방어를 지금 굉장히 하려고 정책 당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 압력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압력이 들어와서 미국 입장은 1,000원 이하로 내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0원 이하로 깬다고 했을 때 또 수출주들의 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경기 방어라는 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경기 방어라기보다는 좀 되는 섹터, 이 환율에 좀 민감하지 않는 섹터 이런 쪽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행 레저 같은 이런 쪽이죠. 그 여행 레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섹터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여행 업종이라든가 또 호텔 신라 같은 거라든가 또 파라다이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류는 사실 별로 경기 영향을 안 받잖아요. 네. 환율 영향도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추세적인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어제 그 오후에 그 머니투데이 그 투자 콘서트 열렸었는데 예. 거기 보니까 그 최준철 VIP 투자문 대표가 한전 얘기를 하더라고. 한전. 예. 한전 하면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울고 간 대표적인 그 장기 소유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전을 얘기하면서 뭐 원자력 문제, 뭐 전기 요금 못 올리는 문제, 뭐 온갖 뭐 무슨 뭐 비리 문제 뭐 다 이게 반영이 됐다. 근데 한전의 어떤 그 영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이제 잊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럴 때 한전을 좀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환전이야말로 원화가 떨어지면은 여기 대표적인 수혜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그래서 뭐 한전은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종합 지수를 아웃퍼폼하겠다. 이런 정도 관점이라면 투자할 만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뭐 욕심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아니죠. 네. 그래서 좀 상당히 큰 가능성을 보고 수익을 많이 낼 걸 찾는다면 한전은 매력이 없죠. 예를 들면 우리 뭐 VIP 그 투자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치 투자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가치 투자자라도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면 한전 투자를 절대 안 하죠. 워렌 버핏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자체적인 가격 통제력이 없는 기업엔 투자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투자한다면 한전을 절대 투자 안 하는 거죠. 투자 매력도는 약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아무리 뭐 서민 살림 얘기해도 워낙 지금 적자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전기요금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전기요금을 올려주죠. 주지만 그 올려주는 폭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를 면할 수준 정도로 올려주지 이익을 대폭 낼 수준으로 올려주겠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전 얘기하니까 그새 거래량이 한 3, 4천 주가 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바닥은 확인했다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제 주도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현대차는 뭐 상당히 이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아까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한편으로 네이버가 또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에요. 네이버. 그렇죠. 라인. 네. 요거 우리 또 성장주 이 발굴 및 뭐 이 투자에 있어서 대가이신데 어떻습니까? 네이버.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는? 네, 대단히 좋게 보죠.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이나 흐름, 뭐 이게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시장의 흐름의 특성을 보면은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있나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1등을 하는 기업만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이 옛날부터 주장했던 말인데요. 오늘날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하면 글로벌 경쟁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성장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글로벌 경쟁력과 저성장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등을 하지 않으면은 혹은 1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갖다 개척하지 않으면 결국 죽어버리는 도태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등 기업. 그러니까 지금 다음은 지금 주가가 형편없잖아요. 네. 다음 것도 괜찮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지금 1등이 네이버만 독식하는 구조죠. 이 승자 독식 시대가 사실상 글로벌하게 또는 한국 시장 자체에서도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흐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LG전자 옛날에는 이제 뭐 비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랬죠. 지금은 좀 이제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은 삼성전자, LG전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새로운 혁신을 계속하면서 나가는 결국 글로벌 1등을 유지 또는 지속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LG전자는 지금 글로벌 1등에서 지금 2등을 거쳐서 3등으로 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질문을 드려야 되나? 너무 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유 기자가 뭐 저런 질문까지 하냐 그럴 수 있을 텐데 옛날에 제가 한참 그 특징주 같은 거 많이 쓸 때요. 네. 1등주 포스코, 2등주 현대제철, 뭐, 예. INIST 옛날에 예. 그런 얘기 참 많이 해가면서 뭐 1등주가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2등주가 간다, 뭐 옐로치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두 회사는 좀 어떻게 좀 볼까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네, 저는 포스코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가 있죠. 가 있는데 문제는 주가 수준도 이제 많이 올라서 시총도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포스코의 장래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국내에서 지금 현대제철하고 현대헬스코가 결국 일관 제철소를 만들면서 결국은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죠. 현대건설도 가지고 있고 또 보면은 또 뭐 관계회사라고 볼 수도 있죠. 현대중공업 같은 것이. 그러니까요. 그럼 현대중공업에 관련되는 그 조선에 들어가는 엄청난 철강, 그 두꺼운 철판들. 그렇죠. 뭐 현대건설에 들어가는 온갖 그 건설 자재용 자재. 철골 같은 그런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을 누구를 밀어주겠어요? 결국 그런 쪽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로 물량이 점진적으로 이동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미 자동차 쪽은 저 현대제철이나 하이스코에서 받는 게 그렇죠. 50%를 넘었더라고요. 넘죠. 60%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야심이 이 제철 일관소를 현대차 그룹 내에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철강, 그다음에 가장 안전한 어떤 가볍고 신소재, 단단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개발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결국 현대 제철이나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소재를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자동차에 국한된 고도로 집중된 이 첨단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야, 알겠습니다. 자동차 신기술 관련해서는 또 우리 또 명동거래님께서 남달리 또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뒤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현대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네시스 신형 모델이 나온다는데 또 쭉 저렇게 섹시하게 잘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현대차는 제 생각은 뭐 전에도 계속 이 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시간의 문제지 세계 1등은 맡아는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벌써 그 말씀을 해주신 게 한 3, 4년 되신 것 같은데. 예, 예.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지 세계 1등이 된다. 그렇죠. 벤츠, 토요타를 앞선다. 당연히 앞서죠. 지금 물량 측면에서는 벤츠는 당연히 앞섰잖아요. 앞섰죠. 예. 이제 물량 측면에서 추월해야 될 게 이제 도요타하고 GM, GM. 폭스바겐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격차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미 뭐 한 900만 대선이고 지금 그렇죠. 여기서 750만 대니까 펄령은 다 격차 되죠. 그래봤자 100만 대, 200만 대선이거든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고속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이 어딜까요? 중국. 당연히 중국 아닙니까? 그럼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누군가요? 베이징 현대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세계 1등은 뭐 거의 몇 년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럼 현대차는 결국 100만 원 넘어가죠. 와, 이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딱 그 유튜브나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현대차 100만 원은 언젠가는 간다 이런 거 막 팍팍 올려줘야 또 이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악플도 달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뭐 할 텐데 말이죠. 네, 그 악플을 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제가 강연할 때 항의를 많이 받아요. 그 중에서 제일 항의가 심하게 나오는 부분이 노사분규를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노사분규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세계 1등이 확실히 될 수 있다.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으면요. 네. 그 1등 되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최악이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1등이 되기 쉬운 거죠. 근데 진짜 노사분규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얘기가 또 딴 길로 새네요. 근데 정규직 노조가 진짜 좀 보기에 딱할 정도로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휴 기간이 길대요. 그만큼 느슨하다, 노동 강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주간 이교대만 가면서 그래서 저거 보면 현대차도 머지않아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절대 안 옵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네. 그런 부분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현대차는 사실상 더 좋아집니다. 해외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문제죠. 결국 그렇게 되면 해외 공장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누가 현대차의 경영을 맡든 결국은 현대차의 공장이 전 세계에 이제 많이 깔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별로 생산성을 체크하게 되고 수익성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비중을 두면서 공장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네. 누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글로벌화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공장 자동화인 거죠. 공장 자동화가 가속화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최대로 노사분규가 심했던 게 현대중공업이에요. 중공업이었죠. 근데 현대중공업이 그 이후로 노사분규가 전혀 없는 공장으로 무분규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됐죠. 네. 결국 현대차도 그렇게 노사분규가 없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연말 또는 내년에 그 주도할 그 어떤 섹터, 주도주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세요? 네, 몇 가지 섹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뭐 니치 섹터로서는 이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요. 틈새 시장. 예, 네, 원화 강세의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은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레저 업종, 카지노 뭐 이런 거. 그런 뭐 참 좋은 레저, 삼천리 자전거, 뭐 하나투어,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같은 류, 이런 여행 레저 업종은 꾸준히 좀 좋아질 거고요. 이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백화점이나 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도 이런 섹터에 들어갈 거고요. 이런 섹터가 하나 있겠고, 이런 건 안정 성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중국 소비를 공략하는 데 성공한 기업들. 중국 진출한 기업들. 네, 중국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럼 중국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국의 정책이 수출 정책에서 그다음에 내수 소비 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내수 소비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수 소비도 일어나면서 수입도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 중국이 최근 5년간 보면 수입 물량이 약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거의 100%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출 쪽은 70%밖에 안 늘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소비 시장을 가장 공략을 잘하는 기업들 몇몇 개 있죠. 뭐 메일유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락앤락 같은 밀폐용기라든가 뭐 등등 몇 가지 또 삼립식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파리바게뜨를 뭐 필두로 해서 아주 공략을 잘하고 있죠. 반면에 공략이 실패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투자하면 안 되겠고 공략에 성공하는 종목 중심으로 이런 섹터도 하나 상당히 꾸준한 안정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섹터는요. 이 결국 IT가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서 IT를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적극 키우려고 그러죠. ICT를. 창조 경제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이 키우게 되면은 거기에 연관되는 소위 콘텐츠 업종이라든가 또 정보 보안 업종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이런데.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상당히 또 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거 외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실적 EPS가 결국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EPS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또 계속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코스닥 시장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코스닥 하면 뭐 테마주 세상인데 요새 뭐 3D 테마주 관련돼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주가도 많이 오른다고 하고 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별별 시끄럽던데 어떻습니까? 이 3D 테마주를 비롯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우리 저 회장님의 견해를 한번 좀 전해주시죠. 끝으로. 네,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하겠다. 또 그렇죠. 벤처를 활성화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가 집중 육성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뭐 시세가 안 날 수도 있고 그 기반 생태계가 조성될 때까지는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 좋아지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섹터 쪽에서 상당히 시세가 크게 오를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코스닥이 지난 수년간 계속 횡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로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는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심리가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이 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원래 이제 이 대형주는 봄, 가을에 시세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골프장 시세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중소형주 이런 것은 이제 겨울철에 잘 올라가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래서 스키장 시세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개별 중소형주에 대해서 수익이, 초과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미 몇몇 개 종목에서 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선도주들이 몇 개가 출연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속 그 종목들이, 좋은 주식들이 많이 튀어갈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1월 중순 넘어가면은요, 상당히 시세가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꽤 많이 생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뭐 선도주가 몇 개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대표적으로 선도주 이제 몇 개 나왔죠. 헬스케어 쪽에서 뷰웍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상당히 지금 뷰웍스. 헬스케어 주식이 못 가요. 예. 근데 실적이 따라오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최근에 뷰웍스 많이 오르던데요. 엄청 올랐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윈스 테크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덜 올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더 오를 수 있는 인터넷 보안 쪽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 쪽에 성공했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뭐 해서 지금 여러 가지 3D 쪽에 몇몇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명동거래 조승재 회장님과 함께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말 스키장 시세가 온다. 잘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